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왜 불호할까라는 제목 보시고 어떤 생각 가지셨을지요. 자, 최근 들어 브라질 경제가 사중고에 시달릴 만큼 심상치 않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세계 3대 평가사 중에 하나죠. 피치사가 브라질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조만간 신용 등급까지도 강등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반면에 제2의 모라토리엄 위기까지 몰렸던 러시아, 이 루블화 가치가요 올라도 너무 올라서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제는 호세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상황이 역전된 듯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3대 평가사 가운데 하나죠. 유럽의 피치사가 브라질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일단 한 단계 낮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봤으면 하는데요. 네. 네. 통상적으로 그 국가 신용 등급은 네. 예고 지표인 신용 등급 전망 그리고 그다음에 그 실제 등급을 조정하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세계 3대 신용 평가 기관들의 등급 조정은 국제금리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장 참여에게 미리 앞날에 대해서 대비하라 해서 전망 부분을 먼저 선제적 조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브라질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조정한 것은 바로 전망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이tes습니다. 종전에 보면 안정적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죠.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특별하게 이번에 피치사가 이렇게 지적했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네. 6개월 후에는 신용 등급을 실제 조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그 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 얼마큼 큰 의미가 있냐면, 지금 브라질의 그 국가 신용 등급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 브라질의 그 국가 신용 등급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피치사가, 싱글 B, 더블 A, 2로 이렇게 해서, 이건 투자 적격 단계 바로 위에 단계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는 그 트리플 B, 그리고 네. S&P는 트리플 B 마이너스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는 요건 투자 적격 단계 임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투자 적격 단계에서 투자 등급 정크펀드 요 수준의 한두 단계 위나 거의 임박점에 있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와 있군요.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가 신용 등급 전망에 따라서 사실상 6개월 후에 한 단계 더 떨어지면 네. 그때는 아마 브라질 국가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볼tes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한국은 기관이 다르긴 했으면은 무디사가 한국의 그 신용 등급 전망 부분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했죠. 그래서 모처럼 그 국내 증시가 지금 활짝 웃고 있는데요. 네. 이런 대목이 향후에도 상당한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대조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tes습니다. 자, 먼저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뒷이야기를 슬슬 나눠볼 텐데요. 피치사가 브라질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라고 미리 이제 경고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브라질 경제 자체도 심상치가 않다, 좋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브라질 경제가 뭐 안 좋다는 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브라질 경제는 그 원자재에 의존하는 천스탑 구조다 이렇게 볼tes습니다. 그리고 집권층의 그 투명도, 네. 부패에 대해서 많이 좌우되는 경제다 이렇게 볼tes습니다. 원래 그 원자재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네. 집권층의 그 부패 문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성안정 게이트다 해서 자원개발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는 세계 각국들이 볼 때 그런 문제가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그 자원개발 국가들은 부정부패, 집권층의 부정부패와 많이 연루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문제가 브라질에 지금 이중고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볼tes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상으로 보면 4중고에 시달리고 있죠. 지금 브라질 경제는 마이너스대에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상 마이너스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좀 앙등해서 브라질 국민들의 그 경제 고통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신경제 고통 지수라고 있죠. 실업률에 물가를 더해서 마이너스로 성장률 빼면 이게 신경제 고통 지수라 하는데요. 이게 전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연일 브라질 내부의 그 경제 고통을 호소하는 시위대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를 부풀려가는 상황이고요.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도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재정적자 악화되고 경상수지 악화되고 하는 거에
브라질 경제의 경제 지표상으로 4중고단에서 네. 이런 것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경제 상황도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지금 피치사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다른 신용평가사들 역시도 호세프 대통령의 부정부패 문제를 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브라질 내부에서도 집권층 부패에 연일 시끄러운 모습인데요.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부패도 문제입니다. 네. 글로벌 사회가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상 그 부정부패 이런 문제거든요. 제가 그 부정부패 문제 관련해서 사실 한국에 이렇게 서베이 조사에 설문 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부정부패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세계가 지금 아주 투명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경제 지표보다도 이 부정부패 문제라는 것은 자 이건 구름에 갇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진행자한테 돈을 꿔주셨는데 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네. 돈을 꿔줄 때도 어때 다른 때 명확하게 쓰는 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갔더니 쓸지 모르겠다 하면 같은 돈 꿔준 입장에서 보면 내 돈을 쏘가서 진행자께서 어디에 명확하게 써 있으면 안심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 하면 바로 뭐냐 더 불안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돈을 꽂으려도 바로 그런 문제가 국제사에서 외국 자본 흐를 때 이게 부정부패 문제가 딱 그런 문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 소위 엔타이 커럽션 데이 반부패 대회 앞두고 매년 12월 9일 날 앞서서 이렇게 각국의 부패도 지수로 보면 브라질은 아주 높은 국가에 해당됩니다. 부패도 문제가. 예. 그래서 지금 얼만큼 그 부패도가 시냐면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마 시청자분도 브라질 하면은 페트로브라스 요 문제가 꼭 나올 겁니다. 이 부패 전부 집권층에 연루된 상황이거든요. 특히 호세프 현 그 대통령은 예. 페트로브라스의 의사의 의장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정부패 문제가 국제금리 시장에 가장 주요되는 상태에서 집권층이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일 시위를 하는데요. 자,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의 지난 주말에 국민의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네. 몇 프로 나왔냐? 18%입니다. 18%는 사실상 이렇게 집권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상황이다. 10명 중에 2사람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감안돼서 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보면 이미 예고적 지표에 해당되는 이런 국가신용등 전망을 국가신용등급 조정에 앞서서 네. 사실상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다가 지금 신용등급 물론 전망이긴 하지만 이까지 낮춰됐다. 지금 브라질 경기로서는 이만저만 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아무래도 이제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뭐 시기가 불투명을 합니다는 연일 뭐 앞서서 이제 땡긴다. 예고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거에 특별히 연연하지 네. 않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어쨌거나 그 시기가 문제지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예견된 상태에서 보면 이 국가신용등급 전망이긴 하지만 사실상 똑같은 전망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 국제사회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미치는 충격도가 다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김영덕 PD께서 자막을 좀 비춰주시겠습니다는 간단히 이 문제가 머리스 골든 대학 위기 판단 지표로 해서 신흥국 그 경제권을 미국의 금리 앞서서 한 3개 권역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고위험국, 중위험국, 저위험국. 그래서 이 국가들은 아마 시청자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브라질은 사실상 어떠한 국가에 터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사실상 금리 인상 전후에 가장 그 자금 이탈이 많이 예상되는 이런 그 고위험국으로 지금 한때는 그 중위험국으로 이렇게 분류되다가 네. 최근에 보면 사중고 때문에 캐시플로우적인 측면에서 좀 악화돼서 상대적으로 또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저 개선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는 굉장히 작년에 니엔드라 모디가 들어오면서 사실 주가가 쭉 올라보다니까 자금이 좋고 그런 가운데서 개혁과 구조정에 따른 크레딧 문제가 더 이렇게 개선됐기 때문에 인도는 고용국에서 사실상 사실 그 중형국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 반면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중형국으로 분리되다가 지금 고위험국으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 이번에 피치사의 신용등급 전망의 하향 조정의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자금 이탈이 한 차례 정도 더 예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브라질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막 모라토리움 이야기가 나오고 러시아 경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루브라 가치가 워낙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는데 이제는 이 천덕꾸러기 신세를 좀 벗나 싶었는데 이제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루브라 움직임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제목을 아주 재밌게 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미국 증시 상승, 국내 증시 상승보다도 우리 재테크 투자하는 사람, 브라질 국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브릭스 펀드라든가 이런 게 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이 대목이 더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1월 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러시아 문제를 정리하면서 당시에 국가의 디폴트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루블을 좀 사놓으시면 대단히 돈 벌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지금은 루블라가 당시에는 달러당 80루블 갔다가 지금 51루블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재테크시장에서 가장 높은 승리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러시아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러시아 상황 잘 아시죠? 러시아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가신용등급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브라질보다 러시아가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S&P4로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투기 등급으로 떠진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월까지 루블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사실 달러당 80루블대까지 폭락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때 푸틴 대통령이 부패 문제로 인해서 경제 통제 불가능 상황 됐지 않습니까? 네. 얼만큼 진행자께서도 그때 상황이 좀 이렇게 금방 루블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상황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면 심각한 표정을 짓지 않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얼만큼 다급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서방과의 마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거의 무릎을 꿇은 상태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무릎을 꿇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하는데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라시아 구상이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EU의 구상에서 유라시아 구상, 구소련 공화국 14개국을 통합하는 그래서 당신 유럽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각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서방과의 마찰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최대 성장 동인이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특히 천연가스라든가 원유가스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사실 서방과 마찰이 불거지는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의 부패 문제와 함께 아주 경제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입지가 풍전등화였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가 바로 불과 3개월, 2개월 전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한 달 전서부터 서방과의 어떤 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라시아 구상을 포기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힌 이유에서 러시아 경제의 어떤 돌파구가 마련해서 펀더멘탈 자체는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는 일단은 루블 가치는 51루블, 80루블에서 51루블에서 사실상 오히려 지금은 루블 가치가 너무 오른 것이 경제 부담이 된다. 이런 정도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국제유가도 그동안 좀 반등해 준 부분이 있어서 루블 가치가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 루블 가치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올라갔다고 봤을 때 언뜻 보면 러시아 경제가 그러면 그만큼 개선이 됐는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좀 아직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주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서 루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실제 포커싱한 대로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루블을 추격, 이제 와서 추격으로 쪽으로 다시 매수할 필요가 있냐 하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실 12월 달, 1월 달에 루블을 사라 그러실 때는 안 사시다가 남이 돈을 벌면은 좀 배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루블을 추가적으로 사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사는 문제를 검토할 때는 루블 가치가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사실 러시아 경제가 그만큼 좋아졌을까 하는 측면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한번 쭉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국제유가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못한 상태고 특히 러시아 경제의 가장 큰 요인이 천연가스 문제인데요. 천연가스 문제가 그렇게 가격이 상승세가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권력층의 핵심 문제, 권력층의 부정부패 문제는 점처럼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 집권층의 부정부패 문제는 쉽게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부정부패 문제가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이 부정부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걸리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것이 부정부패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행자분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아침에
모레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어떤 네. 말씀이신지. 네. 예. 이 우리가 사과개짝 속에 옛날에 10,000원권을 해서 2억 원을 넣으시다가 예. 사실 2억 원을 넣으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다시 그 한번 받아본 사람은요. 또 사과개짝에 5만 원 넣으면 그게 1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만 원 넣으면 그거 자체에서 굉장히 그렇게 두 번째 받을 때는 그렇게 큰 두려움 없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정부패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게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다기 때문에 한번 받아본 사람은 쉽게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의 부정부패 문제는 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부정부패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도요. 이 부정부패 문제 부패도 산출할 때 받는 측의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게 있고요. 주는 쪽에 이렇게 뇌물 공여 지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CPI 지수, 부패 인식 지수를 CPI, 그 다음에 주는 지수를 BTI 지수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정부패 문제가 지금 온 세상을 들끓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BTI 지수가 좀 많이 개선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성격을 갖고 있대. 어차피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뇌물 공여 지수 측면에서는 많이 좀 개선되는 측면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최근에 일련의 사건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예외적 사건이 사도 있지만, 근데 받는 측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받는 측에 어디서 받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패 인식 지수가 우리가 큰 것이 문제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브라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그렇고 대부분 다 받는 측의 문제거든요. 이 받는 측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바로 집권층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자, 루블가 지금 51루블에서 추격으로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러시아 그 경제에 대해서는 네.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서 말씀같이 서방과의 마찰 문제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거의 경제적으로 굴욕적인 지에서 하나의 숨은 돌파구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80루블에서 지금 50루블까지 간 데는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아서 올랐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요소. 네. 하나는 트래피킹 요소. 많이 떨어지면 올라간다 하는, 국가의 디폴트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해지 환투기성이 많이 결부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올해 들어서 가장 재테크 수익이 높다 이렇게 해서 루블의 추격 매수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추격 매수하면 네. 이렇게 그렇게 높게 재테크 수익률이 달성할 수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앞서서 지금 루브라 상황 봤을 때 지금이라도 좀 환테크 관련해서 뭐 좀 여쭤보신 분들도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 앞으로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들여다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세계 경제 실물 경제는 그렇게 좋아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뭐 제2의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불 만큼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나아지는 국가가 없거든요. 미국은 보면 1사분기에 0에서 1%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유럽도 저성장 국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중국은 연일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있죠. 신흥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를 제외하고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돈의 힘에서 세계 증시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도 오랜만에 뭐 박스권 탈피한다, 코스피 지수가 뭐 700선을 바짝 나와선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펀더멘탈은 개선되고 있느냐.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을 때는 소위 BNP 파리바라든가 그 다음에 노무라 증권이라든가 IHS 이코노미스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 성장률 2%대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조차도 1년 전에 우리 경제 성장률 올해 4.2%까지 보던 것이 4월 전망에서 3.1%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상 금융 변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김민지 앵커가 아까 할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표에 보면 안전통화든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전부 가격이 올랐습니다. 전부. 네. 가격이 실물경제 적정한 수준이라면 위험자산이 오를 때는 안전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안전자산이 오를 때는 위험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대치관계가 있어야지 경제가 골고루 자금이 퍼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저 표에서 보면 앞거 이제 그 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이 아직도 있으실 겁니다. 모든 자산이 네. 안전자산, 위험자산 모든 자산을 올랐다는 그만큼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아서 사실 금융 변수 가지고 루블라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다 해서 사실 경제 여건은 반영하는 건 아닌데요. 올해
러시아 경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IMF라든가 이런 1월 전망에서 보면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가 관련해서 악성 스태그플레이션 성장률은 마이너스 3%짜리인데 물가는 앙등하게 되는 악성 스태그플레이션에 경고하는 상태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추가 루블화 매수 문제 관련해서 네.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펀더멘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루블화 가치도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또다시 뭐 제2의 모라토리엄 이야기가 나오게 되진 않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이고요. 또 앞서 나눴던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도 상대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혹시 브라질 국채가 또 디폴트 될 가능성은 좀 없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을 다 있으실 텐데 이 부분에서 좀 마무리 하시면서 말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네. 사실은 우리가 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 네. 방송을 통해서 상식 체리피킹 차원에서 저희처럼 국제금리 30년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 밑에는 떨어지지 않겠다. 환율 같은 경우는, 네. 통화가치 같은 경우는, 루블 가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78루블, 80루블 때쯤 체리피킹 차원에서 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세계가 하나 국가가 되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이, 국가의 디폴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요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브라질 국채에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세계가 국경이 구별되어 있을 때와 국경이 아주 열려져 있을 때 지금처럼 열려져 있을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렇게 문제가 터져서 러시아 주가가 30% 떨어졌다 네. 했을 때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 국가 되어 있을 땐 미국의 다우지수가 한 4% 떨어졌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국가적인 절대 손실이 컸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워낙 크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발전 정도가 워낙 크고 네. 그 다음에 국민의 재테크 측면에서는 주식형 펀드라든가 이런 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주가가 30% 떨어지고 다우지수가 4% 떨어져도 국가의 전체적인 로스는 사실 미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하시고 취임할 때 그 의회 앞에서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가장 제일의 책무로 따지는 상태에서 오면 러시아와 브라질 문제를 사실 남의 나라 일로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그리스 문제 보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저거 밑빠진 독에 돌 넣지만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 브라질이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예.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의 상태 맞으면 돈을 꼬간 사람이 가장 돈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해서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돈을 꼬간 사람과 금리가 낮아질 때는 누가 갑일까? 진행자께서는 누가 갑일까? 꼬간 사람이 꼬간 사람이 갑이죠. 예. 그 꼬간 사람이 가기 예.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제금융 들어간다. 그래서 국가의 디폴트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네. 하는 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러시아라든가 이런 측면에 강조했는데요. 브라질 국채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2013년 5월 버냉키 회장이 출구 전략할 때 네. 모든 그 국내 금융사들은 토빈세 6% 폐되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 날개를 달았습니다. 사세요 해서 그때 당시에 사실 모든 금융사들이 이렇게 그 브라질 국채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 원 헤아라가 이 500원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궁예지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지 마세요. 그다음에 2013년 10월 대통령 선거를 보십시다 해서 그때 진행자분께서 기억이 나실 걸 보면 집권적인 호세프보다는 네. 그 야당인 3인당의 네베스가 당선되도록 9월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화수 떠놓고 열심히 비세요. 열심히 비세요. 야당인 네베스가 당선될 때는 브라질 국채가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헨드라 모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제를 풀어갈 때는 개혁과 구정, 부패 척결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크레딧을 형성할 때는 네. 호세프보다는 네베스가 당선돼야 됩니다.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는 시청자 여러분의 특히 브라질 국채 투자하시는 분의 기도발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그 호세프가 당선돼서 지금까지 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지금 브라질 국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에서는 팔아놓고 손절시켜서 다른 쪽이 하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일부 그 증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럼 뭐냐? 투자가의 전실이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환차손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이런 측면은 상당히 좀 굉장히 좀 금융사만 생각하는 네. 입장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한 차례 자금 이탈돼서 환율이 좀 떨어질 때는 브라질 국채 소위 체리 피킹 정치 안에서 매력이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앞두고 로스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본다.
이거는 금융사의 이점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차례 환율이 좀 떨어지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원화리 좀 떨어지면 그때 네. 당시에는 브라질 국채의 트래피킹적인 차원에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디폴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을 염두에 둬서 네. 기회는 한 번 정도는 찾아온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러시아와 브라질 관련된 이야기, 브라질의 이 국가신용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고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다 다시 반등을 하면서 너무 빠른 속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